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를 은혜의 통로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를 축복의 통로 되어 살리라. 평안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목요일이 금세 일주일이 지나가네요. 엊그제 지난주 엊그제 같았는데 일주일이 굉장히 빨리 지나갔습니다. 좋은 날인데요. 좋은 날씨인데 오늘도 몇 분은 이제 현장에 이렇게 나오셨고 또 대부분은 오늘 다른 분들은 아마 온라인으로 강의를 또 들으실 거고요. 오늘 우리 강의는 정말 아주 여러분들 어디서 들을 수도 없는 특별한 강의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강사님도 대단히 모시기 어려운 강사님이세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냥 어떨 땐 누님도 했다가 교수님도 했다가 그런 정도로 제가 늘 마음으로 존경하고 또 어쩌면 제가 참 많은 위로를 받고 사랑을 받은 사람인데, 사실 제가 그렇게 많이 참 받은 것만큼 드리지 못해서 제가 늘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우리 오늘 김혜경 교수님, 이대 우리 교수님이시고 지금 지구촌 나눔운동 이사장이시면서 전에 청와대 비서관, 시민사회 비서관도 하셨고 지금 들어오기 전에 잠깐 말씀을 나눴는데 이거 굉장히 아주 어려운 가운데 오셨어요. 사실은 어머님이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거의 지금 얼추 한 달 정도를 집에도 못 들어가시고 병원에서 어머님 병간호 하시느라고 오늘도 여기를 병원에서 바로 오셨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피곤하시고 힘이 드실 텐데도 오늘 강의를 위해서 정말 한 걸음에 달려 오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수님은 국제개발, 여러분이 국제개발이라는 말을 아직까지도 사실은 잘 우리 보통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이 잘 모르는 개념이에요. 근데 이제 선교의 마지막 나는 그 대안이 있다면 그것은 국제개발을 통해서 하는 것이다. 왜냐면 이제 한국 교회가 과거와 같은 힘, 또 과거와 같은 그런 에너지를 이제 잃어버리기 때문에 이제는 공적으로 우리가 국제개발을 통해서 우리가 선교하는 이제 그런 시대로 지금 굉장히 빠르게 바뀌어가고 있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 속에 우리가 있는데, 오늘 바로 그 국제개발을 통한 새로운 선교의 모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우리 김혜경 교수님 오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네. 사실 아마 오늘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면은
아, 이게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전에는 이제 제가 이 국제개발협력은 뭐다 막 이래갖고서는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진짜 너무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아, 어떻게 하면 쉽게 좀 전달을 할까 그러다가 우리나라 사례를 들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사실 이제 국제개발협력 이렇게 하면은 이제 어렵지만 원조 이렇게 하면 아마 다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이제 원조를 받았던 나라고 또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이제 2010년 정도에 우리가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주는 나라가 됐다라는 얘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이제 이제는 원조를 우리가 줍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이 주느냐? 한 5조 원 가량을 줍니다. 그래서 뭐 그거를 잘 준다, 많이 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거 왜 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더 많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뭐 생각은 여러 가지지만은 이제 우리가 지금 그런 걸 어떻게 하고 있고 또 왜 하고 있고 또 나랑은 어떤 관계가 있고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면은 좋겠다는 의미에서 오늘 이제 우리가 이제 원조를 받았던 시절과 또 우리가 원조를 주는 시절로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이제 제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이렇게 미국에서 좀 한 10년 정도 오래 살았어요. 공부도 하고 아이도 이제 거기서 셋을 낳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거기서 이제 느낀 게 자원봉사를 참 많이 하더라고요. 미국 사람들이. 제가 이제 애들을 키우면서는 좀 이제 필라델피아 쪽에 오랫동안 이제 거기 이제 살던 사람이 대를 이어서 사는 이제 그런 동네에서 좀 살았어요. 그랬는데 이제 저도 이제 이렇게 보니까 저보다 다들 젊으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군사 정권 시절에 대학을 다니다 보니까 그때 사실 이제 학교에서 이렇게 지나가다가 데모들 많이 하고 지나가다가 이제 사법 경찰이 백 열라고 그러면 백 열어갖고 보여주고 뭐 이렇게 하던 시절에 이제 대학교를 다니다가 휴교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미국에 갔는데 저희가 대학교 다닐 때는 그래서 불평불만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뭐 이번 나라가 이래 다른 나라에 태어났으면 좋았을 걸 그랬다 그리고 거짓말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또 너무 진실만 얘기하면 언제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쓱쓱 거짓말도 막 하고 그러다가 이제 저희가 제가 미국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아이를 키우면서 보니까 학교에 미국이라고 그렇게 막 학교가 넉넉한 게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놀이터도 좀 이렇게 많이 좀 낙후됐고 그러면은 이제 부모들하고 선생님하고 이제 만나서 얘기하는 그런 PTA라고 이제 선생님하고 학부모 모임이 있어요. 요새는 거기다가 이제 학생까지 해갖고 회의를 한다 그러는데 그러면 이제 같이 모여서 이게 문제가 뭐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막 그러고 이렇게 논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건 뭐 이런 데 한번 끼워서 뭘 하나 한번 보자. 그래갖고 이제 그런 거에 이제 따라다녔어요. 가보니까 이제 여기에 이제 놀이터가 안 좋아. 예를 들면 여기 시설이 낙후되는데 우리 정부에서 주는 예산은 부족한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돈을 모을까? 이런 거를 해요. 그래서 아주 좀 우리가 생각하기엔 시시한 건데 돈을 모아요. 예를 들자면은 어느 날 학교에서 학부형들이 이제 책을 받아다 팔아요. 그림책, 동화책. 그러면 이제 학부형들이 애를 데리고 가서 거기서 사요. 그러면 이제 돈이 남잖아요. 그럼 학교에 기부해요. 그리고 또 이제 자기 생일마다 애들이 앞에다가 이제 내 생일 언제 몇 번째 생일에 책을 기증합니다. 그래서 한 권, 두 권 이렇게 또 내요.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 어느 날은 우리 그러면은 저녁 파티를 해서 돈을 모으자. 저녁 파티를 어떻게 하나 봤더니 뭐 다들 이제 양파 가져와라, 토마토 캔 가져와라 해갖고 누군 국수 가져와라 그래서
이제 지금 말하자면 이제 파스타, 스파게티 같은 거를 이제 그 만드는 것도 학부형이 만들고 그 티켓도 또 가족이 사요. 그러니까 다 제작 잡아먹기인데 그렇게 갖고서는 또 사갖고 그날 저녁을 먹으러 또 가면은 다 거기 그 사람들이 그 학교 가족들이 다 모여서 또 그게 친교가 되고 그러면서 돈도 모아서 또 학교에 기부를 하고 그래서 제가 배운 게 야, 이게 이 동네 사람들은 이렇게 문제가 있으면은 아유, 나라가 왜 이렇게 예산을 안 줘? 아, 내가 뭐 거기에 대해서 불평을 하는 게 아니라 아,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결하고 좀 더 낫게 만들까? 이런 거를 막 논의를 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걸스카웃, 보이스카웃 이런 것들도 이제 저희 애들이 이제 보이스카웃을 했는데 보니까 그 오후에 그 이렇게 소그룹으로 모임을 이제 리드하는 것도 학부형들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은 일찍 3시에 퇴근을 해서 와서 그 5명을 이렇게 데리고 애들을 이제 뒷동산에 가서 뭐 이렇게 새 집도 만들어 주기도 하고 뭐 쓰레기를 어떻게 치우는가 뭐 이런 것들도 얘기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다 같이 또 모여서 어떻게 모금을 할까? 샌드위치를 만들자. 요새는 이제 그 서브웨이 샌드위치 있잖아요. 이렇게 그 서브웨이 샌드위치를 하자. 그러면은 다 구역을 나눠 갖고 애들을 데리고 주문을 받으러 가요. 그 집에. 그러면은 부모는 한참 이 뒤에 서 있고 애는 저 앞쪽에 가서 똑똑 문을 두드리고 나는 어느 학교 보이스카웃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이러이러한 목적으로 지금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토요일에는 우리 샌드위치를 좀 가족들이 드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뭐 2개를 주문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는 외식하니까 안 됐어 그러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다 주문을 받아옵니다. 그럼 토요일이 되면은 새벽같이 또 저희가 다 가서 다 이제 그 샌드위치를 만들어서 또 이제 배달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게 자원봉사가 굉장히 활성화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 이런 모습이 참 굉장히 새롭다. 그래갖고 제가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 경실련이라는 단체에 이제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제 그래갖고서는 이제 나도 이런 사회운동을 좀 해야겠다라고 하다가 제가 이제 1995년에 북경에서 여성 대회가 있었어요. 이게 유엔이 개최하는 여성 대회인데 이게 유엔이 개최한다고 해서 이제 정부의 이 관료들만 오는 게 아니라 또 정부 관료들이나 유엔에서 막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또 이런 단체 사람들도 와요. 아니면 그 시민단체 사람들 뭐 이렇게 NGO라고 하는데 다 와서 한 5만 명 정도 여성이 세계에서 모였어요. 그래갖고 이게 우리나라에 이런 문제가 있다 저런 문제가 있다 그리고 막 폭로하기도 하고 또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까 그래갖고 뭐 다른 나라 사람들끼리 모여갖고 이렇게 논의하기도 하고 그래서 뭐 작은 워크숍 세미나 뭐 이런 것들을 또 하고 큰 회의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거기를 열흘 동안 이제 중국 베이징에서 조금 외곽에서 했는데 그때 이제 열흘 동안 작고 큰 회의를 다니면서 이게 여성들의 문제가 뭔가 무슨 문제가 있나 봤더니 여성 인권이 지켜지지 않는 인권이 유린되는 상황인데 대부분 이게 뭐냐면은 아주 가난해서 인권이 지켜지지 않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많이 폭로를 하더라고요. 그때 저한테 가장 충격적으로 온 게 뭐냐면은 버마에서 바로 그때 이제 버마에서 내부에 이제 군사 쿠데타가 나고 하면서 이제 막 군인들이 이제 탄압을 하고 그러면서 여성들이 막 이제 성폭행도 당하고 뭐 그러면서 살해도 당해서 그냥 강에 막 시체가 둥둥 떠서 오는 막 그런 비디오를 보여줘서 제가 어머나 너무 이 버마의 이게 그게 정말 문제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또 이제 동남아시아의 여성들이 호주 같은데 이제 가정부로 이제 보내졌는데 넓으니까 호주에서 사람이 살해돼서 했는데 사람이 없어졌는데도 찾지도 못하는 거예요 시신을. 그래서 뭐 이거 진짜 호주 같은 나라에서 이렇게 여성들을 갖다가 이렇게 제대로 보살피지도 않고 이렇게 집안 가정부 이럴 수가 있냐. 또 대만에 그때 이제 이주 여성들 결혼해 갖고 온 사람들이 또 남편한테 폭행받고 가족들한테 이제 천대받아 갖고 또 그런 문제들.
그러니까 이게 전부 태국에서 또 이제 그 성매매에 이제 팔려가는 여성들, 그러니까 이런 문제 얘기 막 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굉장히 문제가 많지만 정말 이런 문제들을 이제 한국도 이제 얼마큼 살 만큼 됐으니까 한국도 이런 문제에 좀 기여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이게 다른 나라들은 이런 일들을 하는 정부 기관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름이 뭔가 봤더니 미국의 경우에는 미국의 USAID 해갖고 미국의 국제개발처라는 데가 있었고요. 일본 같은 데는 일본의 국제협력단이라는 데가 있었고, 뭐 스웨덴에는 또 스웨덴 국제개발처 이런 데가 있고, 다 정부의 그 국제개발을 하는 그런 기관들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유엔에서도 난민들을 이렇게 난민 문제를 다루는 뭐 UNHCR이라는 데도 있고, 그다음에 어린이들 문제를 다루는 유니세프라는 데도 있고, 또 이런 개발을 다루는 UNDP라는 데도 있고, 그래서 근데 거기뿐만 있는 게 아니라 아마 여러분이 이제 월드 비전이라는 것도 들어보셨을 때, 이제 그때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월드 비전 이름이 선명회였었어요. 나중에 이제 이름을 월드 비전으로 바꿨는데, 뭐 월드 비전, 그 다음에 옥스팜이라는 단체, 무슨 케어라는 단체, 들어보지도 못한 단체들이 막 와갖고서는 서로 그러니까 정부, UN, 무슨 이렇게 민간 단체들이 와서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또 이제 그 아프리카나 또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주는 이런 도움이 효과적이지가 않다. 더 효과적으로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조금 주냐, 더 많이 줘야 된다. 막 이렇게 하고 서로 논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더 효과적이냐, 막 논의를 하고 그 사람들 이제 그 도움을 받는 쪽에 얘기를 기울이고, 그래서 이런 게 다 있네. 이런 분야가 있구나. 저는 이제 그 학교 다닐 때에도 이런 게 무슨 학문으로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 사람들이 유엔에서도 하고 그렇게 정부 기구에서도 하는 게 도대체 이게 뭘까 이렇게 봤더니 우리나라도 그런 걸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하는 기관의 이름이 이제 코이카라는 데가 있어요. 한국국제협력단. 그리고 그때만 해도 이제 1995년인데 우리나라에 이제 그 아까 선명회 말씀드렸는데, 선명회라는 데가 있었지만 그때까지는 해외에서 모금을 해서 갖고 오는 돈 갖고 활동을 했어요. 예. 그리고 뭐 지금 아마 뭐 세이브 더 칠드런도 들어보셨을 거고, 그때는 이제 그런 데가 기아 대책 이런 데가 있는데, 그런 데는 다 이제 모금을 해서 한국복지재단 이런 데서 외국에서 모금해서, 언제부터 그랬냐면 이제 우리나라가 그 해방되고 나서부터 시작돼 갖고, 특히 6.25 전쟁 나고 나서 이제 그런 데가 막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월드비전 같은 데는 사실 미국의 피어슨 목사님이 한국에 와서 한경진 목사님하고 이 고아들을 어떻게 할까? 이렇게 어려운 애들 어떻게 할까 해갖고 얘네들을 다 돕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이제 월드비전이라는 단체예요. 우리나라 고아들을 돌보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가 월드비전이에요. 그래갖고 지금은 세계 100여 국에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고아를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가. 그래서 거기 말고도 예를 들면 가톨릭에서 만든 단체도 있어요. 카리타스도 있고, CRS라는 데도 있고, 또 이제 개신교 쪽에서 만든 단체들도 굉장히 많죠. 아마 굿네이버스도 들어보셨을 때고, 기아 대책도 그런 데고, 미랄복지재단이라든가 이런 데도 이제 그렇고, 이제 나중에는 이제 불교 쪽에서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로터스 월드라든가 아니면은 뭐 지구촌 공생회 이런 단체들도 만들어졌고, 이런 단체들이 이제 지금은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1995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사실 다른 나라를 이렇게 주는 거에 막 활발해지지 않을 때였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저는 우리나라가 이제 OECD 선진국들의 클럽이라고 하는 OECD에도 들어가게 됐는데, 이제 우리도 이제 이렇게 우리보다 더 어려운 나라들을 좀 도와줘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됐고, 이쪽으로 이제 제가 방향을 틀어갖고 또 혼자 공부도 하고 또 대학원에 가서 공부도 하고 하게 되면서
이제 이쪽으로 지금 뭐 거의 이제 얼마 있으면 30년이 됩니다. 그래서 30년 가량 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이제 이런 그 얘기를 할 텐데, 제가 이제 북경에 갔을 때, 그 1995년에 그 여성대회 갔을 때 아프리카의 한 여성이 저한테 이제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때 경실련이라는 단체를 다녔는데, 그게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런 경제 정의를 위해서 우리 단체가 뭐 그 금융 실명제도 했고 토지 실명제도 하고 뭐 세제라든가 경제 정책을 더 이렇게 덜 정의롭게 하는 걸 하고 있어.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아니 돈도 없어서 저금도 못하고 땅도 없는 사람은 뭐 어떡하냐 그러면서, 더 지금 경제정의 문제는 우리나라처럼 그냥 당장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들 문제가 더 심각해 막 그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경제정의도 이렇게 좀 한국이 이제 그 잘 살게 됐으니까 이런 글로벌 차원의 경제정의를 해야 되지 않냐고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해서 제가 굉장히 도전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제가 이런 일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원조를 사실 꽤 많이 받은 나라예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원조 받을 때는 어땠나 한번 이제 보실 텐데요. 자, 여기가 어딜까요? 네? 어딜까요? 서울 어디요? 청계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저보다는 좀 젊으시지만은 그래도 연배가 좀 있으셔서 이걸 청계천이라는 걸 아시는데, 지금 대학생들한테 이걸 물어보면요, 이게 어디입니까? 이게 방글라데시입니까? 무슨 캄보디아입니까? 이게 동양 애들 같은 거 보니까 이게 캄보디아인가? 몰라요, 이거를. 그리고 얘네들은 날 때부터 이미 우리나라가 OECD고 이미 몇만 불 때 났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런 시절이 있었다는 거를 별로 몰라요. 우리 여러분들은 척하면 이제 딱 아십니다. 여기는 이제 청계천이 이렇게 됐었죠. 복개되기 전이었고. 네. 이게 이제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그래프예요. 그래서 1953년에 6.25 동란이 끝났을 때 67달러였었어요. 1960년에 80달러. 그래서 우리가 늘 그래요. 아프리카 가나하고 우리나라하고 그때 이제 우리나라가 아프리카 가나보다 못 살았다. 지금 버마보다 훨씬 못 살았어요, 우리가. 그랬는데 막 저렇게 막 올라가더니 경제 성장률이 저렇게 막 파란색이잖아요. 밑에 그 연두색 막 올라가더니 저렇게 높아졌어요. 그래서 이거는 세계적으로 바깥에서 기적이다. 막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진짜.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이화여대 국제대학원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지금 뭐 한 클래스에 20명이라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2명 내지 3명이에요. 그럼 나머지는 어느 나라 사람이냐? 어느 나라 사람은 외국인이에요, 전부. 어디에서 오는 외국인이냐? 우리나라에서 원조를 줘서 초청해서 오는 공무원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프리카, 그 다음에 아시아, 뭐 어떤 때는 뭐 엘살바도르라든가 이제 이런 그 남미 쪽에서도 오고요. 그리고 요새는 심지어 그 교환 학생으로 유럽이나 미국에서도 많이 와요. 그래서 특히 독일 학생들이 많이 와요. 왜 이렇게 많이 오는지 한 클래스에 보통 3명 정도는 있어요. 그래서 독일, 프랑스, 벨기에라든가 네덜란드, 스페인, 이탈리아, 뭐 미국 이런 학생들이 지금 있어갖고 저희가 완전히 국제적으로 지금 클래스가 됐어요. 이게 왜 그랬을까? 도대체 한국이 어떤 나라인가? 자, 개도국에서는 왜 어떻게 이렇게 발전했을까? 그래서 한국에 오는 거고, 또 교환 학생들은 요즘 한국이 굉장히 뭔가 달라지고 있는데, K-팝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뭐 아카데미 상 타고 막 이렇게 하는데 도대체 이게 뭔가 그래갖고 오는 건지 하여튼 굉장히 많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국이 이제는 달라지고 있다. 옛날에 제가 82년도에 미국에 갔을 때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 한국에 어디 있냐? 일본 옆에 있다면 일본어 쓰냐? 니네 그럼 스시 먹냐? 막 이러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던 게 지금은
아무도 그런 얘기를 물어보지 않아요. 한국이 어디 있는지 뭘 먹는지. 예. 자, 이거 보면은 저 위에가 OECD 회원국이 경제 발전을 한 거예요. 이제 그리고 그다음에 대한민국이 상당히 따라잡은 거죠. OECD 회원국에는 이제 뭐 미국도 있고 캐나다도 있고 이제 그 영국 이런 데가 있어서 이제 거의 따라잡았고요. 세계의 발전에 비해서 이제 대한민국은 저 정도 따라잡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32,000불이고 이거는 어떤 수준이냐면 이제 거의 일본하고는 10,000불 정도가 차이가 난다. 뭐 그러는데 이게 그 물가까지 다 합해가고 할 때는 거의 일본이랑 비슷하거나 우리가 더 낮다, 더 높다 이렇게 얘기가 돼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냥 절대적인 금액으로는 대만은 우리가 이미 따라잡았습니다. 예, 그런 상황이죠. 자, 그래서 1996년에 이제 제가 95년에 아까 이제 북경 여성대회 갔다가 이쪽으로 이제 그 활동을 하기 시작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96년에 우리가 OECD를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외환위기가 와가지고 97년에 IMF까지 가서 돈을 빌려왔죠. 예,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깡듯이라는 이름을 기억할 텐데 IMF에서 돈을 빌려왔는데 그 여차저차해서 그런 거를 다 이제 넘어가갖고 2009년에 OECD의 다크라는 거에 가입했습니다. 그게 무려 이제 상당한 기간 지나서 한 10몇 년 지나서 가입했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그 OECD라는 그 프랑스 파리에 이제 본부가 있는데 여기에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부처가 여러 개가 있듯이 OECD에도 이제 위원회들이 있는데 그 중에 다크라는 위원회가 있어요. 이거는 개발원조위원회인데 뭐냐 하면 요거는 그 가난한 나라들한테 이렇게 원조를 잘 주자. 그래서 그런 정책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제 우리 원조를 우리 GNP 그 국민 소득의 한 0.7% 주자 하고 그렇게 이제 같이 합의를 하는 나라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저기에 이제 드디어 우리가 2009년 11월에 이제 가입을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2010년부터 우리가 저거에 멤버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진정한 선진국이다 하는 나라들은 대부분 저기 이제 멤버죠. 그리고 이제 2010년에 10월에 우리가 G20 정상회의를 했습니다. 그때 아마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로 이제 그 이명박 대통령 때 이제 했는데 그때 이제 뭐 그 오바마 대통령, 시진핑 뭐 주석이라든가 다 와서 했던 회의가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가 G20 전에는 G20이 저렇게 정상들이 안 모였어요. 그러면 어디서 모였냐면 보통 G7에서 모였어요. G7. 이렇게 GDP로 해서 7개까지 마지막에 이제 이태리가 들어가는데 거기까지 7개 나라가 모여갖고 야, 이게 세계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해결할까? 어떻게 이제 할까? 이 7국가가 주로 얘기를 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이 7국가가 리더라는 거예요. 리더. 그래서 여기서 또 얘기를 하니까 여기서 돈도 내고 이런 것들을 해요. 물론 유엔에도 200 몇십 개 국가가 이제 194개인가 있지만은 그런데 그 200여 개가 있어도 거기서 다 돈을 내는 건 아니고 주로 이제 이 7개의 국가가 냈는데 그리고 거기서 논의를 하는 리더 그룹이었는데 이제 2008년에 경제 위기가 전체적으로 이제 그 2008년 미국부터 시작된 경제 위기가 상당히 이제 세계 경제에 타격을 입히면서 야, 이거 7개 국가 갖고 안 되겠다. 우리가 이걸 더 숫자를 늘려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13개를 할까? 막 이렇게 논의하다가 그게 나중에 최종적으로 20개로 하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가 들어갔어요, 거기에. 그러면서 저 때에 이게 우리가 세계가 경제 위기지만은 우리가 서로 도와야 된다. 그래서 이 개발 원조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거기에 목소리를 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G20 정상회의를 하고 그 다음에 부산 세계 원조 총회를 했어요. 이거는 뭐냐면 OECD에서 이제 장관급들이 모여갖고 또 혹은 정상들이 같이 참여를 해갖고 그 원조를 어떻게 할 건가 이제 회의를 한 3년마다 하는데 저 때 우리나라에서 그걸 유치해서 부산 세계 원조 총회를 했는데 왜 부산에서 우리가 했느냐?
원조가 제일 처음 원조 물자가 들어온 게 부산항을 통해서 들어왔다. 그래서 우리 부산항에서 하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겠다. 그래서 부산에서 했습니다. 저때 굉장히 많은 정상들과 그 다음에 참여자들이 여기에 이제 왔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2020년 현재는 우리가 어느 정도 되느냐. 경제 규모가 세계 10위권. 2020년에는 우리가 이태리가 그때 코로나 때문에 좀 내려가면서 우리가 이태리를 앞지른 적도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리고 수출은 세계 7위권. 이제는 진짜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는 세계에서 굉장히 굳건한 경제적인 자리를 잡은 나라가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바로 우리나라의 위상인데 사실 우리는 저나 이제 여러분들은 사실 한 1960년대, 70년대도 이렇게 경험하고 했기 때문에 아직도 사실은 조금 우리나라가 이런 정도다라는 거에 별로 이렇게 실감을 못 느끼는데 요새 이게 젊은 친구들은 좀 달라요. 그래서 우리 날 때부터 괜찮은 나라에 나갔고 부자 나라에 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렇게 생각할 때 이게 젊은 애들 정말 이해가 안 돼라는 생각도 하시겠지만은 조금 우리랑 조금 다르다 그런 생각이 저도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듭니다. 요게 이제 G20에 이제 들어간 나라들이고요.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떤 원조를 어떤 걸 받아왔냐? 45년부터 우리가 99년까지 121억 달러를 받았어요. 원조를 121억 달러를. 그리고 언제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정식으로 졸업했냐면 1995년이에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원조를 받아왔었어요. 그리고 나서 2000년에 OECD의 수원 대상국을 졸업하면서 우리가 이제 2010년에 이제 OECD의 다크 회원국이 정식으로 된 거죠. 그래서 요런 건데 그럼 어떤 주요 사업이 뭐가 있나 우리가 원조에서 뭐가 있었지 하면 아마 여러분들이 기억이 나실 거예요. 여기 이제 나와 있는 게 국립의료원 지금도 있죠. 저기 1조 육가에 그거 베네룩스 삼국이 지어준 겁니다. 그리고 간호사니 의사를 파견해 갖고 자리를 잡아주고 교육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한국 키스트 미국이 지어준 겁니다. 키스트 박정희 대통령이 뭐 지어줄 그걸 꼭 해달라. 과학 발전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걸 지었고 정수직업훈련원이라든가 금호공고 한덕부사직업훈련원은 창원기능대학 한백창원직업훈련원 여기에 공통점이 뭐냐면 직업훈련원을 상당히 많이 지어줬습니다. 독일이라든가 나라들에서. 근데 우리는 굉장히 성공적이었어요. 직업훈련원이. 왜냐하면 정부가 이러한 인력이 필요해. 그러면 직업훈련원하고 이게 맞아떨어져서 여기서 훈련하면 바로바로 이 일자리를 찾을 수 있게 해갖고 상당히 우리가 이 직업훈련원을 성공적으로 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그러면 이런 훈련원이 뭐랬냐? 뭐 대학으로 됐죠. 대학으로 된 데도 있고 이런 그 원조 사업을 거꾸로 하기도 하고 또 개도국에서 이렇게 훈련생들을 데리고 들어와서 여기서 훈련을 하기도 하는 이게 원조를 주는 걸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미 군정 기간 내에 이제 그 미국이 점령지 구호 원조를 주다가 그다음에 한국 전쟁이 이제 시작되면서 유엔에서 참전을 하면서 원조를 이제 제공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한국 민간 구호, 유엔 한국 재건단, 유엔 한국 통일 부흥위원회 이렇게 이제 이런 기구들이 생기면서 한국을 어떻게 도울까 해갖고 유엔이나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서방 국가들이 이제 한국을 군사적으로 군인들을 보내서 돕기도 했지만 이런 원조를 제공해서 돕기 시작했죠. 그래서 바로 해방 이후부터 시작됐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구호 복구가 1950년대부터 이제 시작을 됐는데 뭐 이거 구호를 해야죠. 이제 막 급하게 뭐 필요한 생필품들이 필요하고 뭐 이게 희생자들이 나니까 구호를 하고 또 부서진 거 복구하고 했는데 그것이 이제 점차 전쟁이 끝나고 나서는 이제 경제 재건으로 바뀌었습니다. 경제 재건. 이 경제 재건으로 바뀌면서 아마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뭐 이런 걸 하면서 그 다음에 인프라를 지원을 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1960년대인데 우리나라도 이제 그 정부에서 이게 빨리 망가진 산업을 이제
재건시켜야겠다. 그러니까 이제 사회 간접 시설, 인프라가 필요하다. 철도가 필요하고 도로가 필요하고 이제 공항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항만이 필요한데 때마침 이때 세계적으로 원조를 어떻게 했냐면은 그때 이제 OECD가 1961년에 세워지면서 원조를 어떻게 할까? 산업화를 지원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인프라를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그때 막 세계적으로 원조 흐름이 이제 저런 철도 놔주고 항만 놔주고 이제 그 뭐 도로 놔주고 이런 것들에 해갖고 우리나라에 필요하고 그 세계적으로 원조를 주는 나라하고 딱 마주쳐갖고 우리가 이런 원조를 아주 잘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뭐 그 철도, 충북선, 문경선이 세워졌고, 그 다음에 비료공장, 그 수력발전소 이런 것들이 이제 했고,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이제 한미 간의 잉여농산물 도입이 이제 결정이 돼갖고 아마 저도 어렸을 때 이제 옥수수 빵도 먹고 이제 그 우유 가루도 먹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헬프 코리아 트레인이에요. 한국 전쟁이 났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은 이 미국이에요. 미국에 있는 한인 교포들이 막 거기 사람들을 설득해갖고 우리나라 좀 도와주세요. 그래갖고 사람들을 모아서 이 저 기차가 쭉 횡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뉴욕에서 샌프란시스코를 횡단하면서 모금을 했어요. 그리고 옆에 보시면은 케어라는 단체예요. 이 케어라는 단체가 이제 미국에서 시작된 민간 단체인데 여기에서 한국에 그 박스를 보냈어요. 저걸 케어 패키지라 그래요. 지금도 케어 홈페이지 들어가면 저게 나와요. 그러면 저걸 열면 뭐가 있냐면은 털실하고 그 털실 짜는 바늘이 들어 있고 뭐 그다음에 여러분 뭐 스팸 그 식료품 때는 뭐 스팸 깡통부터 햄 깡통부터 이런 것들이 들어있지만 저기는 그게 들어있어서 이렇게 옷을 보내주라고 저걸 갖다 주면 이제 막 할머니들이 이제 여성들이 짜갖고 따뜻하게 해서 입고 이랬던 패키지예요. 그걸 자유열차라 그랬어요. 왜 이름을? 자, 이게 공산화되면 자유가 없어지니까 저 열차 이름을 프리덤 익스프레스라고 불렀죠.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나고 있는데 지금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이 굉장히 지금 우리 전 세계를 향해서 도와달라 하고 있고 사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제 후원하신 분들도 계시고 모금도 했는데 그래갖고 이제 하는 것처럼 거꾸로 우리가 그때 저렇게 해서 여기저기서 도움을 받은 거죠.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민간 차원의 원조라고 하죠. 이게 이제 국립무료원을 보시면은 스칸디나비아 3국에서 하고 유엔 한국 재건단이 국립무료원을 설립을 했어요. 이게 국립무료원을 설립하는데 달랑 건물만 지어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건물을 어떻게 지어야지 여기 필요한 그 시설들을 하겠다. 그래서 그런 디자인도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의사와 간호사들을 보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마냥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여기서 또 간호사들을 교육을 시켜요. 의사 간호사 교육을 시키면 이 사람들은 이제 떠나도 남아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보면은 병원과 가르치는 그게 있었고 이렇게 하는 거를 뭐냐면 프로젝트라 그래요. 프로젝트. 이게 이제 병원을 짓는 프로젝트. 병원을 짓거나 직업훈련센터를 짓거나 학교를 짓거나 해갖고 이제 그 하나 프로젝트를 하는 거죠. 그래서 물자도 주고 그다음에 건물도 세우고 사람도 보내서 이제 훈련도 시키고 그리고 이제 이거를 프로젝트 중에는 안에 사람을 보내서 그 연수를 하잖아요. 전문가를 또 혹은 초청을 해서 연수하기. 이거를 뭐냐면은 기술협력이라 그래요. 기술협력. 그래서 우리가 더 기술이 있으니까 베네룩스 삼국이 더 기술이 있으니까 이제 그때 이제 우리가 전수를 받은 거죠. 그래서 아직도 국립의료원은 지금 이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미네소타 프로젝트예요. 예, 저희 작은아버지도 의사셔서 저거에 이제 다녀오셨는데 이때 이제 의대, 공대, 농대 교수들을 미네소타 대학교에서 초청을 해갖고 단기 연수를 하기도 하고 장기 연수를 하기도 하고 또 교수들이 한국에 와서 가르치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전문가들을 여기 와서 하기도 하고 또 초청해서 하기도 하고 이거를 이제 연습 프로그램이라 그래갖고서는 이제 이거를 다 기술 협력이라 그럽니다. 기술 협력.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기술 협력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럼 기술 협력에 나가는 사람이 누구냐? 아마 여러분들 연배의 분들이 나가실 것 같아요. 제가
저희 지구촌 나눔운동이라는 단체는 이제 98년도에 만들어졌는데 베트남에 이제 직업훈련센터를 제일 먼저 세웠어요. 근데 거기에 원장으로 나가신 분이 누구냐 하면은 정수 직업훈련원에서 수십 년 동안 훈련 부장으로 계신 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목공 쪽에 가르치다가 훈련 부장이 돼서 어떻게 훈련을 하고 하는 거 이제 커리큘럼 만들고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운영을 알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나가갖고 거기서 이제 시작을 하셨죠. 지구촌 나눔운동의 베트남 센터에서 제일 먼저 시작을 하셨는데 거기서 몇 년을 이제 저희랑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게 그 경험이 쌓여서 다른 여러 나라 한 10개도 넘는 아프가니스탄의 IT 훈련센터 직업훈련원도 그분이 이제 다 디자인하는데 기여를 하셨어요. 그리고 뭐 이제 다른 아프리카 국가도 가시면서 한 10개 넘는 나라를 이제 코로나 얼마 직전까지 70대 중반까지 그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 현직에 있던 경험을 이제 그분이 뭐가 그러면 다른 사람하고 달랐느냐? 이분이 가끔 이제 외국인들하고 만나면 이제 이 영어가 필요하구나 그래갖고 영어를 공부했다는 거예요. 영어를 공부하고 이렇게 하시다가 보니까 이제 나중에 기술이 있는데 영어 되는 사람이 누구나 그랬는데 그분이 이제 이게 된 거죠. 그래서 그분은 정말 나는 후회 없이 살았다. 그래서 그분이 지금 책을 쓰시고 계신데 아마 이제 조만간 나올 것 같아요. 이욱 원장님입니다. 이욱. 그래서 이게 사실 자기가 그 현직에 있을 때 쌓았던 것들을 은퇴를 하면서 어떤 분은 조금 조기 은퇴하시기도 하고 또 휴직하고 선생님들 중에 휴직하고 갔다 오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또 한국어라든가 간호라든가 아동교육, 컴퓨터 이런 직업 훈련 또 혹은 행정 가진 공무원들도 나가서 이제 이 정책은 어떻게 하는 거다 이런 것도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지금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전문가로 나가세요. 또 이렇게 외국에서 초청해서 들어왔을 때 또 그분들을 가르치는 그런 역할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새마을 운동에 그 옛날에 교관을 했던 분들 계세요. 지금은 막 80이 다 된 분인데도 한때 새마을 운동에 중국에서 엄청나게 많이 사람들을 보냈었어요. 그래서 연수를 시켜달라. 그러니까 그분들이 옛날에 교관하시던 분들이 뭐 60 넘어서 70대에 막 교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영어도 못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통역 붙여갖고 합니다. 중국어로 한국말을 중국어로 통역하고 상당히 많은 분들이 새마을 운동을 또 배우러 오기도 하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했던 것 중에 경험을 이런 거는 이렇게 우리가 했다. 그랬더니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이렇게 있더라. 그래서 이렇게 나쁜 점은 없도록 조심을 하고 이렇게 좋은 점을 잘 받아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우리가 1962년에 시작했죠. 5년 동안 하고 67년에 또 5년 동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 우리나라는 굉장히 독특한 경제정책을 썼어요. 남미에서는 뭐냐면 식민지 시절을 지나고 나서 하도 이제 남미 하면 아시잖아요. 스페인이나 이런 데서 그냥 다 금 뺏어가고 은 뺏어가고 막 그 착취를 많이 했었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남미에서 그 해방 신학이라는 게 시작이 되면서 야 이거 니네들 이렇게 선진국들 서방 국가들이 이 맨날 우리 거 원자재 뺏어다가 가갖고서는 또 그 다음에 설탕 원당 뺏어다가 설탕 만들어서 팔지. 차 걷어다가 좋은 차 만들어서 팔지. 그러면 돈은 누가 버냐? 니네가 벌고 니네가 봉이고 우리는 맨날 니네 종속대에서 살잖아. 그럼 너네는 거기 핵심이지만 우리는 변두리에서 맨날 있잖아.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문 닫아 걸어. 그럼 우리가 필요한 거 우리가 생산해서 우리 경제 발전을 스스로 하자. 이게 뭐냐면 수입 대체형 산업화입니다. 그래서 수입하지 말고 그냥 우리끼리 잘 살아보자. 그랬는데 사실 이게 별로 성공을 못했어요. 그런데 그거에 반해서 수출 주도형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바나나는 비싸, 사과는 싸게 할 수 있어. 그럼 사과는 우리가 팔고 바나나는 여기서 괜히 바나나를 키우려고 그러지만 바나나는 사다가 먹고 하는 식으로 물건도 마찬가지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기억할 때 우리가 가발부터 해갖고 나중엔 봉제, 인형 수출하고 나중에 여러 가지 수출했잖아요.
근데 우리 그 남미에서는 주로 이렇게 했고 수입 대체로 했고 그 다음에 다른 나라들은 이제 수출을 하려고 수출 이제 주도로 하려고 산업화를 했는데 이게 양쪽이 사실은 다 별로 성공하지 못했어요. 이거를 두 개를 다 해서 성공한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국산품을 애용하자.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그래서 다 뭐 학용품도 다 국산 써라. 이걸 왜냐하면 우리나라 산업을 살리기 위해서. 그 다음에 또 수출을 해라. 그 뭐가 수출을 잘할 것 같으냐. 그럼 그 수출하는 회사에는 막 이자도 없이 막 돈 빌려주고 하면서 막 그거를 또 밀어줬어요. 그래갖고서는 우리가 이제 처음에는 뭐 진짜 그 경공업부터 시작을 했지만 나중에는 우리가 이란에서 막 석유를 갖다가 그걸 또 다시 가공해서 파는 막 석유 화학으로 가다가 나중엔 철강으로 가다가 자동차까지 막 이렇게 가는 예, 지금은 이제 뭐 그 조선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막 하는 그래서 수입 대체를 하면서 우리도 지금도 여러분들이 그러잖아요. 외제차 사고 다니면 나 외제차 사도 될까? 국산차를 사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이 아직도 우리 여기에 들어있을 정도로 이게 세뇌가 된 거거든요. 그러면서 어쨌거나 우리가 경제 성장을 이룩한 몇 개 안 되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아시아의 네 마리 용 할 때 이제 일본, 한국, 홍콩, 대만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맞나요? 이게 싱가포르 들어가나요? 일본 빠지고 그래서 요렇게 했는데 이제 또 그 한국과학기술연구소 이런 것들도 이제 설립을 했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정부의 정책과 원조를 굉장히 효과적으로 써갖고 진짜 그 성과를 낸 대표적인 나라예요. 그래갖고 이런 것들이 사례에 나옵니다. 이제 그 우리나라 책에 나온다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 책에 나온다는 거죠. 이제 국제개발의 책에. 자, 그러면서 이제 1970년대 새마을운동과 생식량 증산을 추진을 했어요. 사실 이때 이제 그 필리핀의 미작 연구소에 갖고 이거 파이를 키우자 이게 다 굶어 죽는데 일단은 한꺼번에 이게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종자를 이제 하자 그래갖고 통일벼 기억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새마을운동에 막 이제 종자를 바꿔갖고 해라 그러면 또 이제 농민들이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는 또 이제 그 실갱이를 벌였는데 어쨌거나 우리가 식량 증산에는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새마을운동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자급자족을 하게 됐죠. 새마을운동하면서 이게 통일벼 뭐 이거 심고 뭐 하면서 자급자족을 했으면서 한편으로는 이제 그래서 도농 간의 그 격차도 상당히 줄였고 그러면서 이제 중화공업을 육성하기 시작하고 그러는 가운데 두 번의 이제 오일 쇼크가 왔죠. 석유 파동이라고 하죠. 1973년에 이라크 전쟁 때문에 한번 석유를 제대로 이제 공급하지 않아서 석유 가격이 막 폭등을 해갖고 물가가 올라가고 79년에는 이제 이슬람 혁명에서 이란에서 또 난리가 나갔고 그때 이제 물가가 올라가고 하면서 다른 나라들은 막 IMF 그때 가갖고 돈 꿔달라 막 그랬는데 우리나라는 다행히 이때 외채 위기도 다 모면을 하고 극복을 하면서 사실 아까 이제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이제 다시 이제 재건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1970년대 우리가 이제 미국의 원조는 감사하면서 일본이 원조를 주기 시작을 했어요. 일본이 원조를 주기 시작을 했죠. 이때 이제 세워진 게 창원기능대학입니다. 독일에서 했는데 독일은 원조의 특징이 뭐냐면요. 직업 훈련을 하는 거예요. 직업 훈련. 그래서 이거에 가장 강한 나라가 독일입니다. 그래서 직업 훈련에. 이제 대일 우리나라 1960년 75년까지 5억 달러를 활용했는데 이게 대일 청구권 자금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한테 무상 3억, 유상 2억. 무상은 뭐냐면 이제 그냥 주는 돈. 유상은 꿔주는 돈, 좋은 조건으로 꿔줘서 이자도 싸고 나중에 갚아도 되는 돈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해서 지은 게 이제 소양강 댐, 그 다음에 포항종합제철이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부고속도로 할 때도 이게 돈이 들어갔고 이제 농업과 영세 제조업 등에도 투자가 돼서 이 돈을 상당히 우리가 유용하게 썼죠. 그래서 이제 그 포철이 그때 이제 성공적으로 해서 지금 세계 1위의 철강 회사가 됐습니다. 1980년대에는 이제 그 세계적으로 어떻게 있었냐면 아까 석유 파동 때문에 70년대 석유 파동 때문에 다
다들 굉장히 막 그 IMF에 돈 꾸러가고 막 경제 위기 때문에 막 힘들고 막 이랬을 때예요. 그래서 IMF가 돈을 꿔주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렇게 경제 정책을 잘못하면 어떡하느냐. 허리띠를 좀 졸라매고 이렇게 그 문호도 개방하고 그래야지. 그러면서 다른 나라들한테 이게 좀 시장도 개방하고 그 다음에 국영기업 같은 것도 좀 민영화하고 그래갖고서는 이제 시장을 좀 살려라. 이런 이제 정책을 폈어요. 세계적으로 이제 원조 정책이. 그래서 우리도 그거에 덩달아 갖고 사실 시장도 좀 개방하고 이러면서 이제 민간의 경제 활동에 대해서 정부가 이제 관여하는 걸 조금 축소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980년대 후반에 우리나라가 드디어 이제 그 경제개발 계획을 쭉 했던 거에 이제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해서 1980년대에 연평균 12%의 성장을 했어요. 이게 세계적으로 없는 성장률이에요. 12%의 성장. 그리고 이제 그 서울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렀죠. 제가 이제 미국에서 공부하러 갔을 때 이제 같이 공부한 미국 친구가 자기 아버지가 이제 한국전에 참전했다. 그래갖고서 이제 저를 그 추수감사절에 초청을 했어요. 초대를 해서 저희 딸하고 이제 그때 제가 잠바를 하나 사다 드렸어요. 그 부인한테는 이제 스웨터를 하나 사다 갖고 한국 전쟁에 참전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했더니 이분이 한국의 그걸 TV로 봤더니 너무 달라졌다. 그래서 한국이 어떻게 그렇게 달라졌느냐. 자기는 너무 거기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낀다. 그러면서 그걸 아주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정말 서울 올림픽을 보면서 이제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저렇게 가난했던 한국이 어떻게 저렇게 됐냐. 그러면서 이제 그 80년대에 우리나라가 이제는 조금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이제 경제 성장을 해서 우리가 조금 살만해지겠는데. 근데 이때 일본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나카소네 수상 나카소네 수상을 기억하실 거예요. 잘생긴 분인데 이제 예전에 돌아가셨는데 나카소네 수상이 이게 일본이 정말 잘 사는데 아시아에서 제일 잘 살고 뭐 유럽 못지않게 잘 사는데 왜 일본들을 잽스 그러고 그렇게 무시를 할까? 이코노믹 애니멀이라 그러고 무시를 할까? 이게 보니까 우리가 돈 버는 데만 너무 눈이 팔려서 이게 국제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못했구나. 그래갖고 나카소네 수상이 막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가 이제 이 국제사회가 직면한 문제에 뭘 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원조를 많이 해야 된다. 그래갖고 저 때부터 원조를 늘리기 시작해서 87년인가 8년도에 미국을 앞질렀어요. 물론 그때 이제 원달러가 엔달러가 엔고 현상이 일어나면서 이제 그런 것도 있었지만 몇 년 동안 일본이 원조가 세계 최고였을 때가 있어요. 그게 이제 나카소네 수상부터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때 우리나라에도 향후 7년간 돈을 이렇게 주겠다라고 해서 사실 일본 원조도 우리가 많이 받았었죠. N 차관이라는 건 저건 빌려주는 돈이에요. 이제 나중에 갚아야 되는 거긴 하죠. 근데 좋은 조건으로 빌려주는 거고. 이제 이때부터 우리나라에 이제 기업들이 이제 커지기 시작했죠. 기업들이 커지기 시작하고 이제 우리 기업들이 바깥으로 이제 나가야겠다라고 막 하고 이미 이제 그때 뭐 사우디아라비아라든가 이런 데 가서 이제 건설업은 다 이제 나가고 그랬을 때죠. 그래서 이제 정부가 뭘 세웠냐면 EDCF라는 걸 세웠어요. 대외경제협력기금을 설치했어요. 이거는 뭐냐면 저 N 차관처럼 차관을 주는 거예요. 가난한 나라에 이제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우리의 목표는 뭐였냐면 이게 우리나라 기업이 나갈 때 요런 차관 이런 원조랑 딱 같이 물려서 나가면 이 기업이 더 좋겠지. 왜 좋지 않을까? 더 좋은 조건으로 이제 계약을 따지 않겠나. 그래서 사실 우리의 목적은 뭐냐면 가난한 나라를 돕는 것도 있지만 우리 기업이 좀 더 어떻게 보면 혜택을 받을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게 이제 사실은 EDCF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도 이 EDCF가 상당히 큰 규모로 하고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가서 도로를 지어주거나 그 다음에 이제 뭐 철도를 놔주거나 아니면은 발전소를 해주거나 그럴 때 이제 나가는데 이 돈을 결국은 누가 벌어오느냐? 우리나라 기업이 그걸 맡아요. 수주를. 그러면 이제 빌려주는 거지만 그 일은 우리나라가 따오는 거죠. 지금도 상당 부분은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고
이제 그러는 게 이제 EDCF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988년에 우리가 아시아개발은행의 차관 대상국에서 이제 졸업을 하면서 차관은 이제 점점 덜 받기 시작했고, 여기 그럼 ODA라는 건 이제 OECD가 쓰는 용어예요. 이게 원조인데 이게 그냥 에이드, 그러면 이게 이런 에이드인지 저런 에이드인지 모르니까 그 에이드가 이제 원조지만은 민간 원조도 있고 뭐 이렇게 그런 단체들이 하는 것도 있고 또 뭐 유엔이 하는 것도 뭐 이런데, 이거를 정부가 돈을 내서 하는 거를 ODA라고 부르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정부가 돈을 내서 하는 건 뭐냐? 세금으로 하는 거죠. 세금. 여러분이 내는 세금. 그래서 요거를 이제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해갖고 공적 개발 원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이거는 전문 용어예요. ODA. 그래서 이 ODA가 이렇게 온 걸 보면은 우리나라가 저 파란색은 유상입니다. 밑에 하얀색은 무상이에요. 그래서 그 해방 후부터 이제 그 60년까지는 우리 그냥 무상 원조를 많이 받았어요. 왜냐면 구호니까 구호. 그 다음부터는 이제 61년부터는 유상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경제 발전을 위한 거니까 이거는 이제 돈을 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유상 원조가 높아졌죠. 그러면서 우리가 121억 달러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1990년대가 오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소련이 망했죠. 91년에. 소련이 망하면서 이제 91년에 남북한이 동시에 그 유엔에 가입하게 됐고, 그다음에 95년에 우리가 1인당 국민소득이 $10,000를 이제 넘게 됐습니다. 그래서 95년에 우리가 $10,000 넘고 이제는 OECD에 가입해도 되지 않겠냐. 저 멕시코도 들어갔는데 우리가 못 들어갈 게 뭐가 있나 해갖고 이제 OECD에 가입을 하게 됐고요. 근데 이제 그 불행히도 97년에 아시아 금융위기로 우리가 IMF의 긴급 구자금을 받게 됐죠. 사실 우리가 문제였던 것보다도 그때 당시에 상황이 굉장히 나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우리 경제 위기가 왔고요. 그러는 가운데 이제 91년에 한국국제협력단이라는 걸 설립을 했어요. 이게 바로 무상 원조를 주는 기구입니다. 무상 원조. 근데 이거는 사실 처음부터 이게 설립한 게 아니라 해외 이주 공사라는 거가 이렇게 바뀌면서 설립했어요. 해외 이주 공사는 우리가 중동에 우리 외국인 근로자로 우리 남성들이 많이 나가셨죠. 그래서 외화를 벌어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 90년대가 초가 되니까 이제 그 해외 이주 공사의 역할이 다 했다. 그래서 그거를 완전히 문을 닫은 게 아니라 바꿔서 이제는 원조를 주는 기관을 거기서 세우자. 그래 한국국제협력단으로 바꾼 겁니다. 이게 이제 코이카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한때는 외국인 근로자로 많이 나갔었던 거예요. 외국인 근로자로. 그리고 이제 95년에 이제 세계은행의 차관 대상국을 졸업하고 2000년에 정식으로 OECD 다크의 ODA 대상국에서 제외됐다 하는 거는 뭐냐면 OECD가 쭉 그 원조를 받는 대상국 리스트를 쭉 정해놓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가 일본에 지진이 났다. 그래서 여기에 돈을 준다. 이거는 ODA라는 거에 안 들어가요. 왜냐? 일본은 부자 나라니까. 그래서 이게 미국의 카타르나 그런 걸로 줬다. 안 들어가요. 그래서 이 리스트에 있는 나라에 줘야만 이게 ODA로 들어가는데 우리나라가 2000년에 거기서 빠져나왔어요. 그 전까지는 우리나라가 원조 대상국이었었어요. 우리나라 주면은 원조 한 걸로 이렇게 쳤었죠. 그러니까 상당히 늦게 빠져나온 거죠. 어떻게 보면. 자, 이거 잠깐 한국의 경제 발전을 보고 가실 텐데 왼쪽에 보시면은 이제 한국이 제일 위에 하늘색입니다. 네, 하늘색. 제일 밑에 있는 게 케냐죠. 왼쪽에 보시면은. 그리고 이제 막 그 오렌지색으로 저렇게 올라가다가 내려간 게 이제 멕시코죠. 올라가다가 올라간 게. 그래서 저런 거에 비해서 한국이 올라가고,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은 맨 위가 일본, 그 다음에 타이완, 그 다음에 하늘색이 한국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거는 2008년도까지고 타이완을 이제 제꼈습니다. 그래서 저 넘어갔고 이제 구매력으로 환산하는 물가지수 해갖고 하는 거는 이제 일본과 우리가 거의 막상막하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는 아시아에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잘 사는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나라죠. 근데 우리 마음은 또 아직도 우리 주변에도 가난한 사람이 있고 우리 주변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라고 생각하는 지금 상황이죠. 그런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미국도 그래요. 미국도 우리나라에 아직도 저거 하는데 왜 다른 나라를 원조하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실 미국에도 많아요. 네. 그래서 그거는 국민이 100% 다 참여할 수는 없지만 어떤 나라가 되느냐 하는 거는 사실 리더들이 좀 국민들을 설득해 가면서 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여러분들이 부자다. 그러면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까? 그 뭐 100원짜리 먹다 1000원짜리 먹다 10,000원짜리 먹다 먹는 것도 한도가 있어요. 나중에는 맛있는 것도 없어지죠. 근데 그러지 말고 우리가 좀 이웃들한테도 좀 돕고 살자. 우리가 같이 사는 사회니까 이렇게 하는 부자가 있는가 하면은 나만 어떻게 잘 살아보자. 돈 있으면 뭐 이거 뭐 좋은 거 사갖고 나만 살자. 그러면 옆에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야,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집밖에 모르냐. 존경을 못 받잖아요.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실 리더가 설득해가면서 우리도 좀 어렵지만은 그래도 일부는 좀 우리보다 더 어려운 나라들을 위해서 좀 써야 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나가는 그런 이제 리더들이 있는 나라 이런 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국제사회에 그걸 리드해 나가는 거죠. 자, 그럼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제 공유국이 되었나? 원조를 이제 주는 거를 원조를 받는다 그래서 수원국이고 원조를 준다 그래서 이제 공유국이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는요 굉장히 일찍부터 원조를 했어요. 참 1963년에 시작했는데 이거는 뭐냐면 우리 돈으로 한 게 아니에요. 미국이 그렇게 보니까 한국이 한국이 그 가난한 나라인데도 경제개발 정책을 잘하네. 이거 다른 나라가 가서 저기서 배워오라 그러면 괜찮겠네. 그래갖고 미국이 돈을 대갖고 다른 나라에서 사람들을 공무원을 초청해서 우리나라 와서 배워가라 그랬어요. 1963년에. 그런데 65년부터는 미국 돈 말고 우리 돈으로 해보자. 그래서 뭐 사람 초청해서 이렇게 가르치는 거는 그렇게 돈이 많이 안 되니까 이거 우리 해보자. 그래서 1965년에 사실은 외국 연수생을 초청하는 걸 벌써부터 한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그러다가 이제 87년에 EDCF를 아까 경제개발협력기금을 만들었고 91년에 코이카를 만들었어요. EDCF는 빌려주는 차관, 유상원조를 하는 데고 코이카는 무상원조, 그냥 주는 도어를 하는 데입니다. 그리고 OECD 다크에 가입했고 그 다음에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게 기본법이라는 게 이제 만들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 60년대에서 70년대로 넘어가면 전부 사람 보낸 거예요. 전문가 파견하고 의료단 파견하고 태권도 사범 파견하고 그다음에 뭐 그 사람들 개도국 연수생 초청하고 해서 이렇게 해서 이거 기술 협력을 많이 했어요. 기술 협력을. 그러다가 이제 1969년에 프로젝트형 기술 협력 사업을 아주 조그만 그 돈으로 했습니다. 조그만 돈으로 하고 그다음에 1977년에 한국 기자재를 개도국에 이제 보내기 시작했어요. 그게 이제 9억 원이에요. 9억 원.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 큰 돈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시작을 했죠. 그 다음에 80년대에 가서는 이제 우리가 여전히 이제 그 연수 사업을 했죠. 연수 사업을 계속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노동부가 직업훈련원을 설립을 지원하기 시작했어요. 여태까지 우리 직업훈련을 아주 성공적으로 했네. 그러면서 노동부 위주로 우리도 다른 나라의 직업훈련을 해보자. 그래서 뭐 방글라데시에도 설립해주고 베트남에도 설립해주고 해서 직업훈련을 설립해주기 시작했죠. 그 다음에 이제 89년에 유네스코에서 먼저 시작을 했는데 91년에 이 사업을 이제 가지고 왔어요. 이게 뭐냐면 한국 해외 봉사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렇게 보면 뭐 그 자녀분들 혹은 손주들 제 조카들 이렇게 보면은 어디 갔다 왔다 몇 년 이게 뭐냐면 봉사단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적은 거기에서 꼭 필요한 생활비와 주거비 요거를 받으면서 봉사활동을 나가는 거예요. 한국어를 가르치기도 하고 가서 유아원에서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컴퓨터를 가르쳐 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정부 기관에 가서는 이제 행정적인 거를 도와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이제
그 나가고서는 활동들을 하죠. 그래서 이 해외 봉사단이 파견이 돼갖고 뭐 굉장히 많은 숫자들이 몇천 명씩 이제 파견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가 설립된 이후부터는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우리가 무상원조 사업, 프로젝트 사업이라는 거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95년부터는 NGO 지원 사업을 했어요. 저도 이제 제일 처음에 이 NGO 지원 사업을 받았는데 이거는 뭐냐 하면은 정부가 이제 다 정책을 세우지만은 정부가 다 선수처럼 뛰어다닐 수 없으니까 어떤 선수가 잘하나 이렇게 봐서 여기가 잘하면 이 돈 갖고 좀 잘해보라. 그래서는 이렇게 지원을 해줘요. 그래서 그때는 한 10개 정도 나라에 한 5억, 6억인가 뭐 이렇게 조금 지원했어요. 지금은 얼마를 지원하느냐? 800억 정도를 지원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 월드비전, 기아 대책, 굿네이버스, 뭐 그 세이브 더 칠드런, 그 미랄 재단, 그다음에 지구촌 나눔 운동, 뭐 거기는 뭐 로터스 월드 이런 한 150개 정도의 그 이런 단체들이 이 코이카에서 이런 그 보조금을 받아요. 보조금을 받아서 활동을 해요. 그래서 이제는 NGO가 모금도 하지만 이런 돈을 갖다가 잘 쓰는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축구를 내보내려면 선수들이 잘 뛰어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이걸 뛰는 선수들이 이런 단체들도 있고 기업도 있어요. 예를 들면 철도 놓고 발전소 세우고 하면 이거 기업이 하거든요. 기업이 이거 잘하는 기업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이제 선수들이 생기는 거고 그 사업을 이제 95년부터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EDCF와 제가 코이카를 이제 그 말씀을 드렸고 EDCF 정책은 기획재정부가 담당을 합니다. 그 다음에 코이카는 외교부가 정책을 담당을 하죠. 그러면은 한국은 왜 도대체 이런 원조를 해야 되느냐? 아마 뭐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또 은혜를 입고 못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은혜를 입으면 이게 뭘 받으면 또 줘야 되는 나라예요. 그래서 원조 수혜의 환원. 자, 우리가 저기 받았으니 이거 이렇게 발전했으니 줘야겠다라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선진국과 개도국의 가교 역할이 이게 뭐냐면은 이제 그 미국 뭐 선진국의 경우에요. 너무 옛날에 이미 선진국을 해서 옛날에 어떻게 발전했는지 다 잊어버렸. 우리나라는 이게 발전을 굉장히 급속하게 하면서 과거에 어떻게 해서 어떻게 단계가 넘어갔는지를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가교 역할을 한다는 거는 뭐냐면은 그 어려운 점을 중간에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우리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거는 유엔이나 OECD가 굉장히 우리 한국이 그런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반기문 사무총장이 그 유엔에서 사무총장을 하실 때도 한국이 정말 우리나라의 그 한국의 그 발전 경험을 가지고 다른 나라들한테 꿈을 심어주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꿈을 심어주고 그다음에 우리 경험을 좀 나누는 그런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굉장히 강조를 하셨고 또 그때 당시에 세계은행 총재가 김용 총재였었어요. 김용 총재는 이제 어렸을 때 이제 그 이민을 갔지만은 한국계 미국인이에요. 이 사람이 됐을 때에도 한국이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고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수혜에 환원한다. 그 다음에 사실 개도국과의 협력이 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아까 수출 7위라 그랬죠. 수입도 엄청나게 높아요. 우리나라는 무역을 딱 끊으면은요, 코로나 이 직격탄 맞는데, 그런데 이제 그 무역을 끊으면은 우리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나라예요. 그래서 이런 개도국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다 핸드폰을 갖고 계시잖아요. 근데 만약에 핸드폰을 나만 잘 살아서 나만 갖고 있다. 누구한테 전화를 합니까? 전화기를 갖고 있어야지, 남이. 이게 이제 그 경제에서도 남이 어느 정도 살아야 나도 먹고 사는 거고 편리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브라질에 갑자기 코로나로 막 확진자들이 생기는데 부촌이 있고 막 빈촌이 있는데 부촌에 문제가 막 일어난 거예요. 여기서 일을 도와주던
가정부들이 전 코로나 걸려갖고 거기 상황이 나빠서 코로나 걸리니까 부촌이 아무리 열심히 자기네를 어떻게 해도 자기네도 코로나 걸리고 그리고 또 안 오는 거에 도와주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일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그때 이제 한때 뉴스가 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부자들이 자기네만 생각하면 안 된다. 여기에 이제 역할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서로 개도국과 협력하는 게 되게 우리의 발전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뭐냐면 글로벌 과제 해결을 위해서 중요하다. 이거 뭐냐면 맨날 기후변화 얘기하죠. 기후변화. 자, 이게 기후변화 때문에 이게 지구가 어떻게 되겠다. 그리고 지금 뭐 여기저기서 난리가 나잖아요. 우크라이나에서 전쟁 나지, 뭐 시리아에서 전쟁 나지, 뭐 예멘에서 뭐 문제가 생기니까 막 제주도로 와서 우리가 뭐 난민을 못 받네 하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난민 몇 명만 들어와도 우리가 이제 난리가 나죠. 그런데 우리가 왜 지금 이렇게 조용하냐? 이거는 우리가 서밀해서 그래요. 북한이 이렇게 북한하고 완전 DMZ가 막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거의 섬나라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무도 여기 오기 고무보트 타고 오는 사람 저 멀리서부터 못 오는 거지. 우리가 만약에 저기 유럽의 어디 구석에 있었으면 지금 난리가 났어요. 다 뭐 그리스나 터키나 그 독일 같은 나라들이 좋아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막 넘어오는 거예요. 오다가 막 죽고 막 이러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나니까 지금 무슨 얘기예요? 빵값 올라가, 과자값 올라가, 물가 올라가죠. 지금 우리나라에 뭐 지금 천연가스 들어오는 거, 그 다음에 거기서 제가 아는 사람도 뭐 황태 말려서 갖고 온다 그러더니 이게 지금 뭐 러시아하고 지금 이런 마당이라서 뭐 난리가 나잖아요. 이게 남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래서 이게 우리 지구촌의 평화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또 이렇게 기후변화라든가 이렇게 공동의 문제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정말 잘 사는 들이 나서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나라도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나라도 이제는 정말 어떤 공여국으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거를 이제 많이 학교에서도 교육하고 대학에서도 교육하고 이제는 그런 것들도 방송에서 많이 해갖고 이제 국민들이 많이 알게 됐죠. 그래서 2000년대에 들어와서 이제 이거를 하게 되면 이제 정책들을 만들게 되죠. 정책들을. 그래서 정책을 만들기 전에 이제 법을 만듭니다. 법을. 그래서 법을 만들어서 국제개발협력 기본법이라는 걸 만들게 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논의할 수 있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국무총리가 위원장이면서 이제 외교부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 뭐 여성가족부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 이런 분들이 이제 위원으로 있고, 이제 민간위원이 한 7명이 들어가요. 저도 거기 위원이었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 원조 정책은 어떻게 가져갈까라고 논의를 하게 되고 5년마다 큰 그림을 그리고 매년 또 계획을 세우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하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라는 게 만들어져. 제도가 갖춰지는 거예요. 제도가. 예. 그런데 이제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먼저 이제 만들어졌죠. 우리나라는 정권이 바뀌면 막 정책이 다 바뀌잖아요. 정책이 이랬다 저랬다. 그래서 막 5년마다 막 대통령이 바뀌면 다 뒤집어지고 그러는데 참 이 국제개발 원조 정책은요. 그래도 가장 안 뒤집어진 정책 중에 하나예요. 이거 맨 처음에 이거를 ODA를 개선해야 되겠다 하고 종합 개선 대책을 세운 사람은 노무현 대통령이에요. 그때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는 OECD 개발원조위원회에 가입해야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명박 대통령이 되면서 2008년에 경제 위기가 확 왔어요. 그래서 사실 노무현 대통령이 정한 거를 그냥 없애버릴 수도 있었는데 그거를 그대로 해서 우리가 들어갔어요. 거기에 들어가갖고 원조를 이제 늘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다음에 되면서도 이 정책을 흔들질 않았어요. 흔들질 않으면서 물론 안에서 조금씩 정책이 변하긴 하지만은 그러면서 또 문재인 대통령이 되면서도 이렇게 뭐 어디를 줄 것인가 이런 거는 조금 바뀌었지만은 큰 근간은 흔들지 않았어요. 이거는 뭐냐면 그동안 대통령들이 몇 번이나 바뀐다 하더라도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은 그래도 우리가 지금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서 이런 거는 우리가 적어도 해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어느 정도 여기에 합의가 되어 있다는 거죠. 리더십 레벨에서는.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다 말씀을 요거는 드렸고,
이제 매 5년마다 이제 기본 계획이라는 거를 이제 만들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제 기본 계획을 만드는데 유엔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유엔도 이제 1945년에 설립된 이후에 크게 이제 세 가지 축이에요. 유엔은 하나는 뭐냐면 인권, 하나는 이제 평화 안보 이런 거, 하나는 개발이에요. 그 개발 안에 이제 빈곤 퇴치 이런 게 다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유엔도 막 역할을 하는데 2000년이 되면서 앞자리가 이제 1에서 2로 바뀌는데 이게 우리가 뭔가 목표를 세워서 진짜 이거 정말 굶어 죽고 이런 사람들은 없애야 되지 않냐, 지구촌에서 이런 사람들은 없애야 되지 않냐 해갖고 큰 마음 먹고 목표를 세웠어요. 이거를 이제 밀레니엄 개발 목표라 그래요. 밀레니엄 개발 목표. 그래서 이제 8개의 큰 목표를 세웠어요. 이 8개의 큰 목표를 보면은 뭐냐? 우리나라는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일본은 뭐냐면 기아 퇴치, 절대 빈곤과 기아 퇴치. 그럼 절대 빈곤은 뭐냐면 하루에 1달러 이하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지금은 이제 1.9달러로 바뀌었는데 그 두 번째는 초등학교를 졸업할 수 있게 하자, 모두가 초등학교. 세 번째는 뭐냐면은 여성 이제 남녀 평등입니다. 여성에게도 기회를 주고 역량을 갖게 하자. 네 번째는 유아 사망률 5살 이하에서 사망하는 사람들 그거를 3분의 2인가요? 얼마로 줄이자. 이게 뭐냐면 5살 이하에 왜 사망하느냐? 그 이유가 큰 게 없어요. 뱃속에 있을 때 너무 먹어서 나오자마자 신생아 때 죽어요, 그냥.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호흡기 질환으로 죽어요. 뭐 밥도 그냥 방 안에 있는 데서 거기서 이제 밥도 하고 뭐 이러면서 호흡기 질환이라든가 설사 뭐 이런 걸로 죽는 애들이 수태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 5번째는 뭐냐면 산모 사망률을 줄이자. 이게 애를 낳을 때까지 한 번도 간호사고 의사는 물론이라 간호사고 뭐 이런 사람 보지를 못하고 하다가 애를 낳아서 죽는 사람들이 아직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거 줄이자. 6번째는 뭐냐면은 3대 질병을 뒤로 물러가게 하자. 더 이상 높아지지 않게 하자. 아프리카의 3대 질병이 뭐냐면은 에이즈, 말라리아, 폐결핵 이렇게 3개입니다. 이거 등등을 줄이자 하는 거고 7번째는 안전한 환경이에요. 그럼 안전한 환경이 뭔가? 이게 뭐냐면은 깨끗한 물을 먹게 하자. 그리고 화장실 만들게 하자. 그 다음에 그 슬럼에 사는 사람들을 줄이자 하는 너무너무 기본적인 게 이제 1번이에요. 저거는 인권이에요. 우리 UN 인권 헌장에 들어있는 겁니다. 인권. 그래서 8번은 뭐냐면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협력을 해서 잘 해보자라는 글로벌 파트너십이에요. 근데 이게 2000년에 이거를 UN에서 결의를 해서 2015년에 끝났어요. 이 끝날 때 사무총장이 누구였냐면 반기문 사무총장이었어요. 근데 이게 상당히 효과가 있었어요. 뭐 다 이거를 목표를 이루지 못했지만 상당히 효과가 있어서 사실 2012년부터 반기문 사무총장께서 이거 15년만 더 하면 안 될까? 이거 더 해갖고 우리가 이제 좀 더 효과를 보면 좋겠다. 그래갖고 만들었어요. 다른 거를. 이게 뭐냐면은 지속 가능 개발 목표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원조는 이 목표들을 이루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다 같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세계 누구나 원조 쪽에서 일하는 사람은 이걸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이 이거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라고 해서 지속 가능 개발. 그럼 지속 가능 개발이 뭐냐? 지금 이렇게 살다가는 지구가 얼마 못 가서 망할 것이다라는. 그러면 그건 지속 가능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지속 가능하게 해야 된다. 그럼 어떤 게 지속 가능한 것이냐라는 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나무를 싹 다 벤다. 나무도 베야 돼요. 우리가 써야 돼요. 그러나 심고 베가야지 싹 다 베고 끝 하면은 이거는 그 다음 세대가 뭘 씁니까? 이것처럼 다음 세대가 우리가 지금 여기서 향유하는 이런 환경을 하게 우리의 자식도 우리의 손주들도 다 이걸 향유하게 하자라는 게 이게 지속가능 개발이에요.
이게 이제 수직적인 지속 개발, 가능 개발이라면 또 하나는 뭐냐면은 수평적인 지속 가능 개발이에요. 내가 여기서 아주 잘 먹고 배가 너무 부르게 먹고 해갖고선 지금 살이 찌고 해서 지금 다이어트 해야 되고 막 다이어트가 고민이고 다이어트 하는데 돈을 엄청나게 나는데 저쪽 지구 저쪽에서는 그냥 먹을 게 없어갖고 진짜 배가 볼록 나오고 그냥 죽고 나 5살 이전에 죽고 막 하는데 이게 지속 가능하지 않죠. 이 한 배에 타고 있는데 한 지구라는 배에 타고 있는데 이거 지속 가능하지 않다.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거기다 하나 더 뭐냐면은 지속 가능하려면 환경 문제를 일으키지 말아야 된다. 우리가 너무 경제 발전하다 보니까 막 굴뚝에서 연기 나고 뭐 하고 환경 오염시키고 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세 가지를 뭐냐면 경제적으로 발전을 해야 된다. 그러나 환경을 고려해야 된다. 또 우리가 정말 적당히 나누면서 살아야 된다. 사회적으로 개발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요 세 가지를 들어갔습니다. 1번부터 6번까지는 똑같아요. 근데 7번부터는 뭐냐면은 이게 에너지인데 뭐냐면은 재생 에너지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쓰자. 그래서 환경에 되도록 무해하게 하자. 그 다음에 8번, 9번 여기가 이제 경제 발전과 인프라 이런 것들이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10번은 불평등을 해소하자라는 거고 11번, 12번은 뭐냐면 도시라든가 지역 공동체가 지속 가능하게 하자. 그 다음에 12번은 책임 있는 소비와 생산을 하자. 그래서 회사도 뭘 생산할 때 우리도 뭐를 소비할 때 환경을 생각하자라는 거예요. 환경을 생각하자. 예, 그런 거고 13, 14, 15 여기까지는 이제 기후 변화라든가 그 다음에 생물 다양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 쪽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고 8번, 9번에 경제 발전도 같이 해야 이게 사회 발전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6번, 17번은 역시 이제 그 평화라든가 이런 안보 이런 것들이 지켜져야 된다. 또 글로벌 파트너십을 해야 된다. 지금 이제 2030년까지 우리가 요거를 다 같이 지키자라고 되어 있고 우리나라의 원조 기본 계획에도 보면은 국제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원조를 한다라는 부분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함께 이게 세 개가 이 목표를 가지고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는 그동안에 얼마나 ODA를 했느냐. 자, 이게 ODA가 이제 쭉 늘어난 게 막대 그래프예요. 막대 그래프고 저 위에 뭐냐면은 선 그래프는 국민소득에 얼마를 냈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왼쪽에 보면 1997년 이렇게 해갖고 쭉 95년까지 우리가 만불 될 때까지도 0.02%를 냈죠. 우리 그 소득에. 근데 이제 점점 늘어나서 0.14%까지 이제 왔습니다. 현재 이건 2015년까지 되어 있는데 현재도 0.14%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흐름을 보여드린 거고 그러나 세계에서 가장 빨리 어쨌거나 늘어나는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원조가 가장 빨리 늘어나는 나라고 요걸 보시면은 OECD의 국가들이 그 원조를 얼마나 하나 하는 겁니다. 저 왼쪽에 보시면은 미국이 가장 많이 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독일입니다. 메르켈이 있을 때 코로나 여기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지원을 하고 난민 지원을 하고 이런 것들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영국, 그 다음에 일본이 4위로 내려가고 그 다음에 프랑스죠. 네, 프랑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16번째예요. 16번째. 액수는 적지만 뭐 순위는 나쁘지 않고요. 그런데 여기에 나오지 않는 OECD 멤버가 아니면서 많이 주는 나라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중국, 그 다음에 러시아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 이런 데들이 또 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그 다음에 여기에 이게 뭐냐 도대체. 예, 이게 쭉 중간 게 0.41이에요. 이게 평균이에요. 평균. 그런데 유엔은 얼마를 하라 그랬냐. 1970년부터 부자 나라는 0.7% 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착한 나라들 예를 들면 덴마크, 스웨덴, 네덜란드 이런 나라들이 바로 1970년대에 0.7%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별로 안 늘어나요. 여기는 항상 0.7% 하고 있죠. 1%가 넘어가요. 스웨덴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은. 그런데 이제 그 우리나라는 아직 이제 0.14%죠. 그 우리보다 요게 소득 대비 적게 하는 나라는 이제 체코슬로바키아하고 체크 리퍼블릭하고 슬로바키아가 아니라 체크 리퍼블릭하고 그리스가 이제 그리스가 지금 폭망해가고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렵죠. 예, 그리고 사실은 미국도 그렇게 높지 않아요. 0.17%. 액수로는 엄청나게 높지만 그래서 한때 경제학자가 미국의 그 하버드 대학교 경제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리카르도 하우스만이 어디다 썼는데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 군대를 보낸 듯이 원조를 했으면 이렇게 안 됐을 거다라는 글을 썼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돈을 이제 군대에 했는데 요거는 이제 퍼센테이지로 하면 그렇게 많지 않죠. 영국 같은 나라는 법으로 정했어요. 우리는 0.7%를 한다. 원조를. 그 다음에 독일도 몇 년 전부터 0.7%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큰 나라들이 0.7%를 하니까 상당히 규모가 도움이 되는 거예요. 벨기에와 같은 나라, 룩셈부르크 같은 나라가 1%를 해도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요런 지금 우리나라가 있고 지금 이제 그 평균 정도만 하려고 해도 2배, 3배 늘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분야는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많이 발전해야 될 분야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 이제 양자 ODA 그 돈을 가장 많이 받는 나라가 베트남이에요. 베트남이 언제나 1위예요. 베트남이. 우리나라가 베트남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이게 그 하여튼 굉장히 여러 가지 관계가 있어요. 근데 베트남은 뭘 잘하냐면요. 원조를 골라서 받아요. 우리나라만큼은 안 되지만 베트남이 정책을 잘해갖고 서로 정책을 잘하는 데다 돈을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갖다 줬더니 부패하고 어디다 썼는지도 모르고 이런 나라 안 주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베트남에서는 원조를 주는 것도 경쟁인 거예요. 굉장히 이상하게 들리시겠지만. 그래서 우리 원조 받아줘. 우리 이렇게 잘할 수 있어. 이러는 나라가 베트남이에요. 근데 이제 방글라데시가 두 번째로 방글라데시가 여러분들이 방글라데시 가장 가난한 나라 아니야? 그러는데 최근 코로나 이전까지 연 성장률이 7%로 해갖고 중진국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이제 중진국 중에 저중진국이 있고 고중진국이 있는데 저중진국으로 진입한 나라예요. 그래서 방글라데시에 우리가 또 지원을 하고 이제 이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네. 그럼 우리는 어디다 제일 많이 주느냐? 이건 뭐냐면 사회 인프라와 서비스예요. 주로 제일 많이 주는 게 이제 학교 세워주고 병원 세워주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합니다. 그다음에 그 상하수도 이런 거. 그다음에 경제 인프라는 이제 철도라든가 항만이라든가 이제 도로라든가 이런 것들에 이제 우리가 많이 하고 있죠. 그다음에 우리 이제 간단하게 이제 시간이 많지 않아서 개발 이쪽을 할 텐데요. 이거는 이제 우리 국제개발협력 기본법을 2020년에 전부 개정을 했는데 요 1조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국제개발협력은 개발도상국의 빈곤 감소, 여성, 아동, 장애인, 청소년의 인권 향상, 성평등 실현, 지속가능한 발전 및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개발도상국과의 경제협력 관계를 증진하며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는 것을 기본 정신으로 한다. 네, 길지만 하여튼 이게 정의입니다. 원조 왜 하느냐. 그 다음에 이제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아까 말씀드린 게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실무위원회가 있고 유상원조는 저쪽 기획재정부 쪽에서 하고 무상원조는 외교부 쪽에서 하고 이제 같이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다른 나라는 이렇게 하나로 되어 있는 데들도 꽤 많은데 우리는 이렇게 두 개로 되어 있고 딱 붙여줄도 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이제 또 좀 더 아마 이게 규모가 커지면 어떻게 하나의 기관을 만들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요거는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거고. 자, 그러면은 얼마큼씩 하느냐 하면은 여기에 제일 많이 하는 데가 수출입은행, 이게 EDCF입니다. 빌려주는 돈. 그 다음에 저쪽 코이카가 그랜트, 그냥 주는 돈, 무상원조. 그 다음에 외교부, 기획재정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나라는 얼마나 도대체 유상원조를 하고 무상원조를 하느냐.
대부분 90% 이상이 무상 원조입니다. 무상 원조.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한 절반 정도가 유상 원조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유상 원조가 굉장히 많았는데 최근에 많이 바뀌어서 이제 무상 원조를 많이 주고 있죠. 이 코이카 쪽으로 보면 이제 아까 그 EDCF라는 거는 주로 이제 철도, 항만, 뭐 도로, 그래서 제가 여기는 안 썼습니다. 주로 인프라 쪽을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코이카에 보면은 아주 이름을 복잡다단하게 요새 많이 고쳤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다 뭔지 모르는데 결국 이제 크게 원조는 뭐냐면요, 아주 잘하는 나라다 그러면 그냥 그 나라 예산에다 갖다 줍니다. 그 나라 예산에 이거 보태 써라. 그리고 주는 게 있어요. 이거 프로그램 원조라 그래요. 그렇지 않고 그 나라가 뭐 필요해, 병원 필요해, 우리랑 같이 협의를 해서 프로젝트를 만들어요. 이게 프로젝트입니다. 이걸 국별 사업이라 그래요. 나라별. 그 다음에 이제 기술 협력이 있죠. 아까 기술 협력. 기술 협력에는 전문가를 파견하는 거, 전문가 파견. 그 다음에 거기서 불러들여서 연수를 하는 거. 그 다음에 우리 봉사단을 내보내는 거. 그 다음에 제가 가르치는 학생처럼 2년 대학원 과정에 데리고 오는 거. 이런 것들이 전부 기술 협력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민사회 협력이라는 건 뭐냐면은 선수들한테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수들이 이런 민간 단체도 있고, 요새는 대학도 이거 많이 합니다. 대학도 있고, 그 다음에 그 기업이 할 때도 있어요. 사회적 기업이라는 데가 할 때도 있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 분야를 보시면 교육, 보건의료, 공공행정, 농림수산, 기술환경, 에너지, 범분야. 예. 그래서 이런 쪽으로. 그래서 어떤 때는요, 이렇게 그 양봉 하시는 분 중에 또 버섯 재배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사실 이쪽 분야로 해서 그 기술 전수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또 이제 해서 여러분들이나 또 여러분들의 자녀분들 중에도 한번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지금부터 좀 준비를 해서 뭐 그 60부터 이렇게 이후에는 이런 봉사단은 그 돈을 아주 적게 주는데 전문가는요 꽤 많이 줘요. 꽤 많이 줘서 뭐 그 연간 5천만 원씩 받고 이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쁘지 않은 직업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아마 마지막 슬라이드 같은데, 우리나라가 한 140개국에 원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효과가 안 난다. 그래서 그 몇 개 국가의 중점 협력국을 이제 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점 협력국에 이제 기준이 있어요. 이게 그 가난한 나라일 거, 이제 저소득 국가일 거, 그 다음에 우리랑 좀 긴밀하게 협력을 할 수 있는 국가일 거. 그래갖고 이제 정한 게 여기 아시아의 12개 나라, 아프리카의 7개 나라, 그 다음에 중동과 구소련 국가의 4개 나라, 중남미의 4개 나라. 하필 이제 2021년에 우크라이나를 여기다가 집어넣고 도와주려고 그랬는데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가 나서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이거는 이제 이런 나라에는 돈이 좀 집중적으로 가기 때문에 ODA가 꽤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출처인데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를 들으시면서 나랑 무슨 관계가 있지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은 사실 여러분 중에는 지금이라도 어떻게, 그러니까 여러분의 전문성을 살려갖고 해외 나가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제가 지난번 강의할 때는 그런 분이 계셨었어요. 다녀오셨던 분이.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자녀 중에서도 그렇고, 또 이제 그리고 이제 지금은 교회가 또 이런 민간 단체를 되게 많이 세워요. 되게 많이 세워요. 예를 들면 굿피플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순복음 교회가 세운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굿피플도 사실 이런 ODA 자금을 엄청 많이 갖다 써요. 예. 그래서 그럼 교회가 선교하는데 이건 나라 돈을 쓰면 되느냐?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마음은 선교를 하고 가서 우리가 막 성경 책하고 믿으라고 막 무슨 푸시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고 기독교인의 마음을 가지고 하면은 얼마나 더 잘하겠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그리고 거기다 전문성까지 있으면 더 잘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거는 선수들 중에 좋은 선수가 되는 거죠. 우리가 전문성과 마음까지 갖추고 있다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아시고 또 여러분들도 뭐 제자들이라든가 또 자녀분들한테 얘기를 하면서 이런 것들에 관심을 좀 가져라
라고 하면서 하면은 정말 저는 이렇게 좀 좋은 파급 효과가 또 일어나고 여러분 교회에서도 이런 일들을 하면은 우리가 이런 점점 더 커지는 원조 예산을 더 효과적으로 더 좋은 마음으로 우리가 아름다운 마음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럼 우리의 물질만 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선교는 우리가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 입으로도 해야 되죠.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의 행동과 그런 걸로 해야 되고 우리를 보고 사실 사람들이 감동을 받게 해야 되지 않나. 그러기 위해서 이 원조 분야는 정말 크리스찬들이 관심을 갖고 해야 될 분야가 아닌가 생각이 돼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나눴습니다. 네, 장시간 감사합니다. 혹시 뭐 질문 있으세요? 네네 선생님.